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침보단 좀 덜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심합니다. 호흡기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방편, 현재로서는 외출을 안 하거나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 자체가 바깥에서 해야 되는 분들은 어떨까요? 마스크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외근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대선 예비주자들의 동정이 보도되고 있죠. 아직 정책은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미리 대선 부동산 이슈 점쳐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함께 이제 2, 3일 후에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해서 우리의 걱정거리, 대비사항 알아보겠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당장 트럼프의 공약대로만 진행된다면 13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전국도 경제도 미세먼지처럼 답답하지만 잘 대비하고 막아낸다면 곧 맑아질 수 있을 겁니다. 2017년 1월 19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는 20일,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합니다. 그간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 왔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걱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협상을 놓고 아직 불투명한 한미 FTA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혹여 만약 이 한미 FTA가 삐끗거릴 경우 국내 일자리 4년 동안 13만 개가 위험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상황도 복잡하고요. 구조조정 문제 또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에 숙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 문제까지 얽혀서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 전화해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 정세나 경제의 추세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왔는데 국내에 이 한미 FTA를 놓고 일자리가 13만 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경고는 오늘 처음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그 한미 FTA 폐기나 이제 재협상 가능성이 있고, 네. 중국의 이제 관세 인상 등 조치에 의해서 그 한국의 이제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미 FTA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미 수출 증가분 효과는 147.4억 달러로 추정이 되었고, 네. 고용 효과는 13.4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한미 FTA 폐기로 인해서 그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그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미 수출 총 피해액은 13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연간 32.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고용 감소분은 연평균 3.2만 명, 총 12.7만 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FTA로 얻었던 혜택을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 이렇게 좀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가량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가 있겠지만 수출 관련된 산업은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정도 피해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FTA로 이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자동차 산업일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율이 다시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런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반덤핑 관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연구위원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한미 FTA와 관련한 비판, 사실 트럼프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당선에 어떤 근거가 됐는데, 그렇다고 물론 방위 비용 언급도 있었지만 진짜 이 한미 FTA를 원점 상태로 되돌릴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트럼프 정책이 아직까지는 세분화되지 않았고, 네.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무역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무래도 일단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통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만약에 뭐 FTA 뭐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뭐 기존의 이제 양호한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처럼 이제 미국 시각에서 보면은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그 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협상 때는 또 우리가 열어줘야 할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건설, 통신, 인프라 또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는 지금 트럼프식의 정책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언급됐던데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 당선자 공약 중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 에너지 개발을 더 늘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설하고 인프라 관련 기자재 등 이런 부분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수출 호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 트럼프 공약 안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을 쓰겠다. 그리고 미국 자국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등 일단 자국 기업의 이익이 우선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깔려 있습니다. 네. 정책 안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이제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영국 브렉시트 때나 이 트럼프 공약 때 많은 국민들이 이미 들어보셨지만 자국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또 불리한 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일단은 이 한미 FTA 이외에도 트럼프는 뭐 TPP에 대한 철수 이야기 또 나프타 재협상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그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진로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열렸는데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이곳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이 한국 FTA, 한미 FTA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 나프타라든가 미중 관계가 더 급변하는 것에 의한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역시 이 큰 싸움, 뭐랄까요, 고래 싸움일까요? 피해가 있겠죠?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국 관세가 이제 45%까지 이제 물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이제 물리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가가치 기준으로 그 무역상 통계를 보면은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한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대중 수출 감소 부분을 추정을 했는데,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서, 중국의 그런 대미 수출 부분이 한 10% 정도 감소할 경우에는, 네. 그 한국의 대중 수출의 한 1.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은 2016년 그 한국의 대중 수출 1,244억 달러 기준 연간 18.7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간접적 영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이 꽤 큰데요. 나프타 재협상 같은 경우도 이 두 기업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프타를 굉장히 미국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나프타 재협상을 하거나 네. 뭐 멕시코에 대한 이제 그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미국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한 이제 멕시코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으로 이제 우회 수출을 하려 하는 기업에게 이제 막대한 이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다른 뭐 미국산 제품에 비해서 좀 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 그 트럼프 집권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된다면, 네. 이게 미국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직접 투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대안이 모아지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셨고요. 결국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지금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쭤봤었던 일자리 문제, 지금 자동차, 철강, 또 뭐 전자기계 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 문제가 걸릴 텐데요. 일단 그 포커스를 좀 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 네네. 그 통상 마찰이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이니 뭐 한미 FTA 재협상 등이니 뭐 이런 통상 압박이 이제 예상됐는데 네. 이에 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 기준 조건을 이제 국제적인 요건에 맞춰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보호무역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뭐 WTO나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들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제품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브랜드나 이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추측이 많이 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뭐 기술에 대한 이제 기밀 누출이나 지배권 침해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정책적 측면을 얘기해 주셨고요. 또 끝으로 직접 관련 질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중국의 그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중국 정부 자체도 뭐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주의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전원 반려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어떤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수출이 막혔을 때 대비책이라는 게 상품 경쟁력 이렇게밖에 귀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서라도 그렇죠.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화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기술적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 품목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런 국내 경제 체질 같은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가올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다각적 준비가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체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좀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늘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경제 공감 사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의견 추첨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쭉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보호무역이 바로 오늘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보호무역. 미국의 새 대통령입니다. 이제 2, 3일 내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게 보호무역입니다. 그 이전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세계가 한 덩어리로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해서 브렉시트에 찬성을 하고 트럼프를 뽑아주고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관세율도 인상하고 장벽을 높게 쌓아서 수입품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장 지을 거면 우리 땅 안에 지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힘든 점을 안겨주고 있죠. 수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걱정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앞서 지적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보호무역,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호무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생산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준비했고요. 백화점 매출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좀 값비싼 소비까지도 멈춘 걸까요? 그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네요. 네, 작년 12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0.79를 기록을 해서 11월보다 0.8% 올랐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0을 넘어선 건 2015년 9월 이후에 15개월 만이고요. 이 상승폭은 2011년 3월 이후에 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작년 8월부터 지금 5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이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인데 이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매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그만큼
그만큼 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군요. 농산물, 석유류 제품이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네, 이 농산물이 전월보다 4.8% 오르면서 이 농림수산품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무가 48%, 딸기는 73%나 뛰었고요. 그나마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닭고기 가격은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1.5% 올랐는데 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이 석탄과 석유 제품이 6.8%나 급등을 했고요. 이 철강 가격 상승으로 1차 금속 제품도 4% 넘게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맥주가 3.5%, 경유가 11.2% 올랐습니다. 전력과 가스, 수도는 이 주택용 전력요금이 좀 내리면서 1.2% 하락했습니다. 네, 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물가 잡기에 나섰죠? 네, 최근에 좀 물가 대책회를 좀 많이 열고 있는데 오늘은 이 4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안정 방안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이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치솟고 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계란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13일에 열린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회의에서도 설 전까지 이 신선란 1,500톤 약 2,500만 개를 수입하겠다고 좀 밝힌 바 있는데 반면에 지난 18일까지 수입이 확정된 이 숫자를 보니까 420톤 약 600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입 위생 조건과 검역 증명서 등의 조건을 갖춘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로 수입량이 얼마나 좀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이런 좀 불합리한 관행도 좀 단속해야 될 텐데 여기도 정부가 나섭니까? 네, 이 정부가 이제 산란계 사육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좀 앞으로 1, 2년 동안 계란값이 평년보다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최근에 이 전국 공백을 좀 틈타서 이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 이 조사를 좀 강화하고 제재도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 체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또 석유류 등에 대한 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현재 이 계약 물량이 50% 정도인 채소류 그 생산 안정제 물량도 대폭 늘리고 또 이 축산물 유통 단기를 축소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좀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로 체감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백화점 그러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써서 매출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5년 연속 제자리다. 좀 안 좋은 거네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은 유통업계의 좀 대표격인데요. 최근 5년간 매출이 좀 정체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결산이 나온 건 아닌데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지난해 매출이 최대로 잡아봐야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전년에는 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비가 크게 부진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백화점 매출은 2012년 이후에 5년째 0에서 2%대 성장 정체 현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을 보고 일본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본도 이랬다고 하는데 그 전철을 받느냐? 지금 이런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함께 그 일본 백화점들 역시 긴 부진의 터널에서 좀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백화점 전체 매출을 보면 1997년 9조 2천억 원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 좀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34%까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도산한 백화점도 있고 또 이 생존을 위해서 인수합병도 좀 활발했다고 하는데 뭐 국내 백화점들은 아직 이 매출이 줄어들진 않고 있는데요. 또 일본과 우리의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하고 또 오랜 경기 침체로 좀 소비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다 이제 온라인 쇼핑도 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백화점들도 지금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00억 원을 웃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의 자료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316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35만 7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국세 환급금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을 해서 이기거나 또 착오로 세금을 이중 납부했을 때 또 이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이 서민지원제도 혜택을 받았을 때 이 환급금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네. 환급에 솔깃하는 직장인들은 이걸 왜 안 찾아가 이럴 텐데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돈은 이제 국세청이 일단 세금 환급을 통보를 하고 또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작년 한 해에만 3만 건 2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뭐 주소가 바뀌거나 해서 이제 국세청의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환급금이 좀 적어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또 민원24 등의 사이트에서 이 환급금 금액을 좀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 관련 소식입니다. 해피콜 제도가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이제 불완전 판매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해피콜 제도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계사로부터 이제 보험에 가입한 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예 아니요 방식의 질문이 다였습니다. 네. 이 답변도 네라는 답변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단답형과 선택형 질문도 좀 새롭게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예, 가령 뭐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이 가입 후에 몇 년 동안이나 되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이 가입자가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입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서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또 기존의 예 아니요의 방식 역시 아니요라는 답변의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좀 더 소비자를 위한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이 환급금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수령 환급금을 이 다음 세금 고지 때 자동으로 이 차감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 세금을 거두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무엇인가요? 출근 앞두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일하는 곳, 또 우리 집은 어떤가 보실 텐데 정부가 한 10년 동안 4조 원 가까운 돈을 이 미세먼지 잡는 데 쓴다고 썼지만 사실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가 심한 오늘 같은 날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환경미화원, 또 운전 종사자 이런 분들은 건강을 지켜야 할 텐데요. 외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처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황사 마스크, 또 미세먼지 마스크도 필요한데 이걸 개인이 구매하나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근 노동자들이 이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이 위험과 환경이 잘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일과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 어떤 자료를 보면 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죽는 분이 전체 사망자 중에 한 15%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만큼 사실 전 국민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나에게 미칠 영향은 있는데 좀 취약한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런 안전보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방금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한 관심 속에서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뭐다, 초미세먼지가 뭐다, 황사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네. 특히나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앞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이 거리를 미화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슈 자체가 안 돼서 관심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고등어 굽지 마라, 뭐 경유차 네. 타지 마라,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원인을 해결하겠다라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겠구나. 당장은 이런 얘기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위험에 노출된 분들 피해 이런 부분들은 좀 화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안전 보건 관련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피해?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뭐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환경미화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톨게이트 종사자분들에 대한 뭐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보호장구, 우리가 이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안전보건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안전장구나 보호구를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 진행이 안 되는 곳으로 저희들 실체 조사나 뭐 이제 국내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폐포 손상, 기침 천식 악화, 뭐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떡하나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통학길 아이들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본인들 탓은 아닌데요. 미세먼지가. 근데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령으로는 사업주가 구매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지급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호구를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구 지급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뭐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호구도 제때 적정한 보호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 노동 현장, 산업 현장의 실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적인 그런 관련 벽규에 대한 실제 집행력, 규제력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 이게 있다고 해도 있는 규정 자체가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아예 안 하고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이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미국 자료라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이 5번째로 위험한 직업에 꼽히고 있고 또 국내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에서도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호흡기 등의 문제를 특히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경미화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산업 근로 안전 환경 어떻습니까? 이 환경미화원분들은 이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토론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그런 거죠. 이제 산재율도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이나 보호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계 같은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쓰레기를 다루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다루게 되면 이제 옷이나 의류에도 다 묻게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다 일을 마치시고 요거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상황은 틀리지만 일을 마치시고 뭐 이렇게 샤워를 한다거나 옷을 세탁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셔서 집에서 쓰신다든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네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부터도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휴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샤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신경 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개인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런 보호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일상 속의 미세먼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이 근무 환경 자체가 미세먼지 네. 못지않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그 또한 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건설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대형 사업장의 뭐 대다수 현장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법령이 있는데 헛돌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시행해야 될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뭐 대형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분들로 좀 국한한다면 네. 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체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청 그렇죠. 보급업체 분들이거든요. 네, 일용직이나 기간제가 그렇죠.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 원청 사업주와 이분들이 이제 도급업체로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네. 원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법상 원청의 책임성이 많이 강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도급업체, 건설업체, 하청업체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법이 다 커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도급 사업 시에 이런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그게 이제 29조에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청이 다 지시하고 작업을 시키는데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원청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또 더더군다나 그 필요성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위험을 외주화를 줘요. 원래 이제 정규직이 위험한 직업일수록 정규직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직업을 하청을 주면서 비정규직이 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산재 사고에서 드러났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하고 거의 같은 연동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들은 또 비용도 적은 데다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런 이 하청업체, 이 도급업체분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산재 사망이 안전보건에 있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좀 심각한 영역 사각지대도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이 직업 운전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버스, 택시 네. 운전하시는 분들. 또 사실은 항상 그 안 좋은 공교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좀 그런 보호 장구 같은 거를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좀 강제해야 할까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시행이 더 중요하다. 사업자들한테 좀 더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살 집, 살 곳, 이 의식주 중에서 주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만큼 또 한국 경제의 움직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요. 현재는 조금 움츠려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런 얘기는 항상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조기 대선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이슈나 이야기들은 어디로 흘러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매주 목요일 날 YTN 생생경제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후보들 예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막 TV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직 정책들은 안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대선 이슈가 시작됐다. 그 부동산 정책 아주 중요할 텐데 어떤 이슈들이 좀 등장할까요? 네, 일단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대선 치르면서 이렇게 대선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직접적으로 붐업이 됐다던가 하락세를 보였다거나 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네. 당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 선거가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고요. 네. 다만 대형 개발 호재가 공약으로 언급이 된다면 토지 시장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고요. 아, 네네. 예. 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니 해도 일단 주택 부분이 관심도가 가장 높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입주 물량 과다에 따른 위기감도 있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있다고 해도 바로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하긴 힘들어 보이고요. 특히 지금 야당에서 후보자들 군에서 지금 보유세 강화의 뜻을 내비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선거 공약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붐업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선 주자들 공약 같은 게 뭐 부동산 경기 부양도 있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은 사실 부동산 대책 보면은 일이 진행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한 모양새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에서 지금 유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경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규제나 세제 청약 제도 등을 또다시 손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뭔가 이 변화의 포인트로서의 네. 제안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2017년, 2018년에 나오는 부동산을 보면 향후 10년이 네. 전망된다 이 얘기가 있던데 역시 같은 맥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주택 수요가 발생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라서 2017년이나 18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변화의 포인트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붐업도 또 규제도 네. 좀 애매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네. 이 정책의 영향이라는 게 항상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이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 주요 이 국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올라오실 때 항상 부동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운 계약서가 항상 등장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3억짜리 집인데 계약서 상에는 그냥 뭐 1억 5천 이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뉴스였는데 다운 계약서 이거 자수하면 과태료 면해준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다운 계약서가 사실상 뭐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오긴 한데 네네. 이게 집값 상승 기조일 때는 다운 계약서가 암암리에 좀 나타나서 뭐 그런 면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최근에 발표된 자료 보면은 일단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거래 당사자 허위 신고 사실을 관청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전액 면제받고요. 또 네. 조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 과태료를 감경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시장이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도자 강요에 못 이겨서 비자발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수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자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라고 할 때는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자가 계약에 앞서서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거나 단서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 자체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요이기 때문에 무효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운 계약서가 있을 가능성이 컸고요.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면은 사실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규제가 아니더라도 다운 계약서는 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뭐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할 때도 없는데 이 개개인들도 부동산 다운 계약서 하지 마시고요. 좀 정당한 거래하시고 또 다운 계약서 쓰신 분들 자수하면 감면해준다. 예, 물론 범죄는 아니지만 좀 스스로 신고하면 많이 감면된다고 하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뉴스들이 좀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화제가 된 게 이번 주에 많았는데 공공임대주택. 네. 뭐 저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서 여러 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연봉 1억이 넘는 분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네. 살고 있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이게 근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자료를 그러고 나서 봤는데 그 공공임대 거주자 중에 그러니까 소득 상위에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뭐 6분위 이상이 전체 22%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6분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426만 4천 원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5,100만 원인데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장기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 분양 전환을 목적에 둔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이 된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예,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와는 좀 더 다른 성격이라서 네네. 뭐 6분이나 7, 8분이 해당되는 사람들도 사실상 입주가 가능하고요. 아, 네. 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재계약에서 소득심사를 하고 있거나 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좀 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뭐 마음 먹고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서류상 그렇죠. 요건만 갖춰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사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기도 하고 취지도 좋은데 실제 서민들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임대주택을 칸막이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합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해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myhome.go.kr 들어가서 가끔 살펴는 보는데 뭔가 좀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지금 예.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 좀 혜택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사실 공공임대주택 정보 같은 경우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네, LH. 예, 네. 그래서 청약센터 LH 홈페이지에 청약센터로 들어가셔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가 이런 공가세대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인터넷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LH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이 종류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류가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이 나에게 맞는 상품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마음 먹는다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화로 미리미리 확인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추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보호무역 이야기했는데요. 7726님, 자국이 극대화시키려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답답합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 3338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오늘 상품은 6695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셋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실 경제 용어도 모르고 좀 문외한인데 남편 회사 월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려는데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보호무역 잘 모르지만 남편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꼭 취직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